그 칸트가 얘기하는 정언명령과 공리주의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벤담이나 또 누구죠? 미리 얘기하는 그런 공리주의 입장하고 좀 비교해서 칸트의 입장이 좀 설득이 안 되고 공리주의가 자기한테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학생들하고 이제 저 그 두 칸트하고 공리주의를 매 학기 강의를 해요. 그래서 애들이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그런 거죠. 쉽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한 학생한테 물어봐요. 남학생한테 언젠가도 여기서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남학생한테 물어봐요. 그 여자친구가 있냐 물어보면 여자친구가 이제 없다 그러면 있다고 가정하자. 있다 그러면 그 여자친구랑 같이 이제 사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자친구 전날 너랑 약속을 내일 뭐 12시에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전날 술을 먹고 뭐 몸이 안 좋고 뭐 그래가지고 얼굴이 막 붓고 그랬는데 몸도 안 좋고 그런 상태였지만 도생이 열심히 화장하고 단정하게 차려입고 12시에 약속 장소에 나타나가지고 자기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제 많이 먹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컨디션도 안 좋고 별로 예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지만 어쨌든 남자친구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잘 차려입고 12시에 나갔어요. 그 여자친구가 너한테 딱 나타나가지고 딱 만나자마자 나 이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남자친구 너 뭐라고 대답할래? 근데 세 명 정도한테 물어보면 2명은 예쁘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1명은 오늘은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할 거래요. 근데 이제 예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요? 상대방 마음 안 다치게. 네. 괜히 예의로. 근데 거기에는 공리주의가 들어 있어요. 네. 상대방도 기분 좋고 나도 데이트 망치지 않아서 기분 좋고 그날 잘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최대더스 최대행복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근데 그 선의의 거짓말이잖아요. 공리주의 입장에서 선의의 거짓말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칸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상황에서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선의의 거짓말일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건데, 그 다음부터 계속 그 여자 그 옷만 입고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예쁜 줄 알고 개선을 안 한다. 그러니까 칸트 입장에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거짓말을 안 하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그게 도덕적인 거지, 그때그때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혹은 쾌락이나 뭐 이런 그런 거를 계산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도덕적 판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게 뭐 엄청나게 많은 사례가 있어요. 칸트가 옳다, 공리주의가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전철을 탔는데 이렇게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가 내가 앉은 자리 앞에서 아이고 자리야 막 이렇게 들고 있으면 너 어떻게 할래? 일어서야죠. 일어서는 이유가 뭐냐? 일어서냐 안 일어서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와요. 뭐 자는 척한다. 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는데 이제 다들 일어서야죠. 그래 일어선다 그러면 일어설 때 내가 일어나는 이유를 해봐라. 할 수 없었어. 네? 할 수 없었어. 할 수 없어서. 눈치 보여. 네? 눈치 보여서. 그래야만 되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일어선다 그러는데 대부분의 10명 중에 8명은 그렇게 배웠대요. 어디선가. 네. 그렇게 배웠대요. 엄마한테 들은 것 같고 학교에서 그렇게 배운 것 같대요. 칸트의 입장에서 따르면 칸트의 입장을 적용해보면 그건 도덕적 행위가 아니에요. 왜 하니까요? 네? 솔직하지 않아서? 칸트의 입장에 따르면 어떤 행위든 간에 자기 자발적 의지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아닌 거는 정당성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뒤에서 총 들이대고 해가지고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책임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타율적으로 누가 명령해서 하는 거는 자율적인 자기 주체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그 사람의 행동 보고 도덕적으로 했다, 도덕적으로 안 했다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누가 나 마음이 불편해 괜히 앉아 있으면 내 마음이 편하게 제일 낫다 그러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거죠. 적선을 한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러는데 나 이만큼 있어. 내 거지가 안 돼서 얼마나 다행이냐. 딱 준다. 이거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선에 진짜 좋다. 도덕적인 행위를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 타율성에 의지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진짜 내가 스스로 마음속에 우러나는 행동이 아니면 도덕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 거가 되면 도덕적인 행위가 아닌 거예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뭔가 이해관계를 따지고 선입견 성분을 따져가지고 행동했다. 그걸 왜 도덕적이라고 말을 해요? 도덕적이라는 거는 공주처럼 여기서는 이렇게 먹고 저기서는 저렇게 적응하는 게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칸트는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칸트는 직접 그런 얘기를 해요. 난내 얘기가 나오죠. 그 나치 게시타프 경찰이 와가지고 야 너 GTA 들어간 걸 봤는데 이 방에 숨었지? 칸트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 숨었다 저 방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잡혀가서 죽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칸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이 그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상황이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건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그 사람이 가서 잡혀 들어가서 죽을지 안 죽을지는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도덕적 의미는 항상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그 원칙에 그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 그거는 아무도 예측 못해요. 그런 식의 이제 그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칸트가 옳다, 공리주의가 옳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논쟁을 해야 돼. 어떤 경우에 칸트의 입장이 칸트의 입장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고 어떤 경우에 공리주의의 입장을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를 그때 논의를 통해서 스스로 판단을 결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리적으로 무조건 칸트의 입장만 옹호한다. 그러면 융통성 없는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죠. 무조건 공리주의 입장에서만 판단을 한다. 그러면 계산에 입각해서만 판단을 하고 도덕적 가치라든가 이런 거는 따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뇌물을 주고 뭐 이런 거를 관리고 서로 이익이 되기 위해서 뭐 윤활유처럼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회에서 이게 통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칸트 입장에서는 그것도 비도덕적인 건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는 우리끼리는 이건 통용되는 거거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이제 칸트 입장에 되게 도덕적이지 않은데 도덕적인 것처럼 얘기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교육시킬 때 그게 되게 중요해요. 원칙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딱딱 해주는 게 근본적으로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제가 살아보니까 너무 공리주의 입장이 지금 너무 편만하다 보니까 이거를 자기 식대로 막 운용을 해서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칸트적인 어떤 그런 거를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독일이 칸트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융통성 없는 거를 비판하면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전차, 기차차 기관사가 자기 업무 시간이 2시까지면 딱 2시까지 끝나고 간대요. 근데 2시까지 역까지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2시인데 중간이야. 뭐 딱 세우고 그냥 가. 난 2시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10분 이상 갈 수 없다. 융통성 없는. 근데 독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융통성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굉장히 신뢰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도 있었죠. 벤츠가 700대인가 리콜 해야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전량 다 회수해서 리콜 해줬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거 리콜하면 그 차를 다시 독일 갖고 와가지고 고쳐가지고 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그 중요표에서 결제해가지고 700대인가를 다 전량 리콜 해줘가지고 지금도 신뢰의 아이콘이잖아요. 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식의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는데 또 단점도 분명히 있는 거죠. 칸트 얘기는 이제 거기까지.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습니까?
마지막 해결까지 하고 해결은 칸트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비판자입니다. 칸트는 여기까지 했고 해결을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최근에 그 예나 대학의 해결 전문가 교수님이 한국에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세대학교의 교수님이 통역을 하고 제가 사회를 보고 해서 마쳤는데 이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농담 삼아 그분한테 이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완전히 뭐 해겔 전도사야. 해겔 만만세더라고요. 해겔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뭐 해겔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많은데 예를 들면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해겔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가 누구냐면 칼 포퍼거든요. 칼 포퍼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에서 해겔이 말하는 자유, 웃기는 다 불화다, 거짓말이다. 그런 역사 속에 일어난 일정 정도의 패턴 정도 가지고 이게 역사 속에 마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자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이상화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날 그 교수님께서 칼 포퍼 해겔 한 페이지도 안 읽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겔도 모르면서 해겔을 비판한다고 막 거기서 그러시더라고요. 사회 보면서 이분이 오늘 소개하실 분은 한국말로 하면 해겔 빠고 독일말로 하면 해겔 전도사이신 것 같다고 소개를 했는데 해겔을 굉장히 아주 뭐 예수 추종하듯이 신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그 글을 쓰신 것도 보면 모든 걸 다 해겔로 귀결지어서 결론을 내리시는데 해겔이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냐 했더니 해겔의 논리학을 가지고 논리학 책을 읽다가 자기가 대학원을 뿅 가서 그 사람 사상 전체를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이제 연구를 평생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예나대학에서 은퇴하셔가지고 여기저기 강의원을 다니시고 그러는데 이분이 최근에 내신 책을 그 정대성 연세대 교수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이제 요약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분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기를 해결은 칸트의 자연의 계획에 의존하지도 않고 개인과 사회관계를 정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은 개인과 사회관계는 동일한 지평이 있으며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공동체 존재로 태어난다고 봄. 이게 이제 핵심적인 비판입니다. 두 번째, 해결은 개인과 사회관계는 통일된 지평이 있으며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공동체 존재로 태어난다고 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칸트는 도덕적인 개인이 많아지고 그 도덕적인 개인이 성숙한 개인에서 전체 그 계획을 국가 사회에서의 도덕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인 행위를 확장시켜 나가 성숙해질 때 인류 사회 전체는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게 칸트의 입장이에요. 근데 해결은 이 부분을 비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도덕적인 개인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냐 해서 물어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와, 이 말 다 이해 못해가지고 이거 하다가 시간 많이 가는데 도덕적 개인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추상화된 전제예요. 아까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상상을 통해서 가정하듯이 도덕적 개인이라고 하는 전제는 어디도 존재하지 않아요. 도덕적 개인이라고 하면 누가 어떤 도덕적 개인이라고 말을 할 때 구체적으로 서재필이 도덕적 어떤 사람이다라고 말하거나 구체적인 걸 지칭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용 없는 그냥 추상적인 가정에 불과해요. 도덕적 개인, 사유하는 개인, 이거는 그냥 말뿐이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개인은 누구의 아빠, 누구의 동생, 누구의 남편으로서 존재하는 구체적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칸트는 잘못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개인을 설정하면서 허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하십니다. 그러면 해결은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최초에 태어나기를 그렇게 도덕적 개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가족 안에 태어난다는 거죠. 가족 안의 역할로서, 가족 안의 아들로서, 가족 안의 남매로서 가족 안에서 태어나는데 그 가족 안에서 태어난 개인은 뭐냐면 항상 그 사회의 문화와 습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체적인 개인은 문화와 습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옳은 거는 항상 유교적 관습에 입각해 사는 사람들은 그런 효라든가 충이라든가 그런 질서에 맞게 사는 게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칸트도 그렇고 서양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이성적 존재다, 도덕적 존재다 상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끼워 넣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해겔의 눈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 인간은 특정한 문화 속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도덕성의 기초는 문화적인 상대성에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풍습 때문에 이게 옳은 거지만 다른 문화 풍습 속 가족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게 옳은 거로 가정된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일본의 문화와 한국의 문화와 달라서 서로 상충을 하고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충돌을 어떻게 중재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해결에서 중요한 물음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은 칸트와 비슷하게 해결도 법이라든가 국가법이라든가 국제사회의 법에 의해서 그게 가장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실제로 태어나기를 가족에서 태어나는데 가족에서의 윤리는 뭐냐면 일종의 신뢰 의리 관계예요. 가족에서는 아들이 좀 잘못해도 용서가 되고 또 아버지가 좀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그걸 포용하고 가야 되는 전통적인 윤리 기반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일평생 가족에서만 살 수가 없어요. 가족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만나고 교역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의 가치 기준은 달라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로크가 얘기했던 그런 시민사회, 시장사회 속의 개인이에요. 시장사회 속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 원칙이 충실해요. 엄마가 뭐 돈을 벌어서 용돈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게 가족의 모랄이다 본다면 이 가족 밖에 넘어서는 공짜는 없어요. 가족 밖에서는 서로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그 시민 사회에서는 가족 사회에 패들이 사는 사람 보고 되게 야 이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너 아직도 응? 공짜를 받아냐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냐라고 비판한단 말이죠. 또 반대의 입장에서 마찬가지지만 가족 윤리 이런 테두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 이 자꾸 너무 시민 사회의 경제 논리에 입각해서만 사유하면 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 정이 없지 않나. 서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중에 더치페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치페이를 진짜 제가 독일에서 9년 동안 살다 보니까 더치페이의 의미를 생생하게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시민사회에 들어간 거야 얘네들이 이미. 그러니까 다 각자 돈을 벌 수 있는 주체예요.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밥 먹으러 갔는데 이게 내가 낼게 이런다는 거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등한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족 내에서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뭘 사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준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온당하지 못한 처사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게 그 식당이 어디 가나 있잖아요. 근데 유럽에는 식당이 이렇게 가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이렇게 주택가하고 이렇게 다 확연히 구별돼 있어가지고 어디나 가면 식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식당에 가면 식당 비용이 언제 한번 외식하면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내야 레스토랑 가서 이렇게 뭐 그런 거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가서 15만 원, 25만 원 되는 내가 쏠게 이러면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학위 마치고 공부 마치고 이제 한국 가기 전에 나를 독일어를 도와준 친구한테 내가 한번 쏘겠다 그랬더니 또 추장 아들이냐? 한국에? 네가 왜 쏘냐? 갑부 아들이냐? 그러니까 뭐 유럽 사회에서는 뭐 흑인이 와가지고 뭐 쏜다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대응해요. 왜 네가 내냐? 그거 나를 무시하는 처사. 그러니까 동등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더치페이의 정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시민 사회가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개인주의 사회의 산물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공동체주의가 지배를 해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산다 그러면 좋아해요, 그죠? 누가 산다 그러고 근데 알게 모르게 윗사람이나 그런 분이 사는 것가 좀 사실화돼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식으로 표현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족 윤리의 테두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민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구조인데 여전히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유입되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족주의 모랄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네. 이거는 근데 서양에서는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카톨릭 공동체에서는 이래요.
카톨릭 교회 교인들이 되면 그 선배 교인이 먼저 사줘. 내가 선배니까 오늘 내가 사줄게. 근데 거기 전통은 뭐냐면 그 후배가 선배 되면 이제 후배 있을 때는 얻어먹고 자기가 선배 되면 또 후배를 이렇게 대접하고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식으로 하면 공동체주의인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약간 카톨릭 전통에 가까운 거. 근데 아직 근대적 의미의 시민국가적 의식과는 좀 동떨어져요. 그걸로 보는데 헤겔은 가족 속에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고 시민사회에 나와야 되는데 시민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가치 개념에 의해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하다 보니까 이게 인간 뭐랄까 정이 없고 그야말로 경쟁을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헤겔은 역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가족에서 태어나는 것을 넘어서 시민국가가 되고 뷰르걸리 계절 작다라고 부르는 시민사회, 이 시민사회가 만들어져서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그 시민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도덕성의 문제라든가 법이라든가 규정 그런 거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교환 가치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만이 절대적인 가치로 존중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언제든가는 문제가 되고 붕괴될 위험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헤겔은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가 나서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헤겔이 말하는 국가는 이제 그레고 때문에 비판을 받는데 프로이센 헤겔이 당시 살때 당시가 이제 독일 이전에 프로이센 국가였는데 그 프로이센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철학이 아니냐 이게 이제 헤겔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헤겔 전도사님께서는 그냥 헤겔에 대한 잘못된 오해다. 헤겔은 프로이센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서 그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헤겔의 논리학 자체 체계적으로 보면 그런 식의 시민사회로 가족사회에서 시민사회로 발전하고 시민사회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 시민사회에서 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국제법이라든가 국제적인 어떤 규약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법이나 그런 게 아니라 전체 국가의 법이 지배하는 사회로 시민사회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쓰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써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이 교환 가치로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시장 논리로 통용되는 이 사회에는 굉장히 옛날에 갖고 있었던 도덕적 가치, 줄서기의 가치라든가 가장 근본적인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가는데 미사가는 명동성당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미사를 드리러 간다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그 미사를 드리러 가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명동성당에서 어느 날 추첨을 통해서 혹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명동성당에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미사에 참석하시는 사람을 따로 선별하겠다. 혹은 그걸 돈 내고 팔겠다, 티켓 팔겠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 웃으시는 것처럼 자유로운 종교 행위가 입장권을 갖고 이익하게 되는 자본주의 논리가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본질적인 행동, 자유로운 행위, 본질적인 것들이 이 돈이 개입되면서 훼손된다는 거죠. 공항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내고 그냥 안 기다리고 바로 갈 수 있다. 혹은 줄서기를 해야 되는데 돈을 미리 내가 웃돈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주면 줄서기 안 하면 된다. 혹은 딴 사람 대신 시켜가지고 줄서기 시켜가지고 티켓 사와가지고 먼저 갈 수도 있다.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야 내가 얼마 줄게 흥정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가겠다. 이게 자본주의 논리는 맞지만 전통적인 줄서기의 논리나 선착순이라든가 이런 도덕적 가치에는 유배된다는 거죠. 근데 마이클 샌델이 우려하는 건 뭐냐면 그런 식으로 도덕적 가치, 전통적인 삶에서 인간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신뢰와 도덕적 가치가 시장 가치에 의해서 잠식돼 버렸다는 거예요. 거의 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걸 진지하게 묻지 않으면 이제 이 시민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는 정글 사회로 될 수밖에 없고 인간적인 사회가 아니라 너무 무섭고 무시한, 무섭고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샌델의 문제 경각심이고 그 샌델도 이게 그 나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 이제 공동체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샌델을 그런 식의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장 논리라든가 그런 식의 논리를 넘어서 내가 돈을 벌지만 내가 돈을 벌기까지 도움을 준 여러 가지 가족이라든가 다른 소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크나 칸트식의 주관이 아니라 인간은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전제에 의해서 내가 돈을 버는 만큼 누구에게 누구와 같이 나눌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샌델의 주장입니다. 그거를 누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시민사회에서 각자 자기 스펙을 쌓고 취업해가지고 돈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 리가 없고 국가가 나서서 그런 걸 중재해 주는 말입니다. 경쟁하게 만들지 말고 공동체가 화합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법의 역할이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인류 사회의 역사 발전 속에서 가장 보편적인 체계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적인 추측의 영역이나 이런 것에 해당되지만 인간이 여태까지 살면서 시민사회를 거치면서 점점 뭐가 문제가 되는지 법적으로 체계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법을 보든지 법을 다 해석해서 분석해서 보면 인간 삶의 욕심이라든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체계화시켜놓은 게 법 체계인데 그런 식의 국제법 체계를 만들어서 뭔가 이 시장 사회의 잘못된 질서를 조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어떻게 그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요, 해겔이? 네? 아니에요. 세 가지 입장이 있어요. 뭐 자유주의자 그런 입장도 있고 공동체주의자 있고 아까 최대에서 최대 행복, 최대에서 최대 행복은 여기서 그렇게 적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져서 1% 몇 %의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못 가진 자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못 가진 자가 많잖아요. 최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진 자의 돈을 뺏어가지고 혹은 요진 사람들과 뭔가를 해가지고 환원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중간 다리가 이제 롤스의 무슨 주의인가요? 평등 자유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케이 자본주의 사회에는 어쩔 수 없이 경쟁하는 거 인정. 그러나 그 안에서 최소의 수혜자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얻게 될 혜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상한 가능한 한에서 경쟁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기본소득 보장한 상태에서 무관한 경쟁 허용하자. 저 밑바닥에 나락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최소한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춰놓은 상태에서의 자본주의 경쟁 시스템을 인정하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롤스의 입장입니다. 어떤 게 좋을지,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일지는 자기가 처한 위치에 따라 뭐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해겔은 이런 관점에서 점차 더 괜찮은 인류적 공동체, 가족주의 공동체의 확대로서의 세계국가적 공동체로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해겔은 자기와 인격의 의미는 인류적 공동체의 상속에서 타인에게 인정받아가며 점차적으로 법적, 도덕적 장치가 형성되고 작동하는 가운데서 분명해진다고 봤습니다. 국가가 왜 생겼냐 해겔한테 물으면 인정투쟁의 결과다. 가족의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시민사회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타인에게 인정받아가면서 공동체 속에서 더 좋은 도덕적 가치를 인정받는 과정에서 발전해 왔다라고 합니다. 아까 로크는 사회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발전해 왔다. 칸트는 개인의 도덕적 인성을 함양하고 그 도덕적 개인이 많아지는 국가로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칸트의 입장입니다. 이게 다 근대 철학자들의 대안입니다. 저 위에 계신 대통령이 로크를 한 번도 안 들어봤다고 해도 로크 사상 영향 속에 본인이 살고 있고 그 시스템 안에 한복판에 있는 거고 또 칸트의 사상 영향 가운데도 있는 거고 해겔 사상 영향 가운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겔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방식과 다른 관점에서 많이 이제 수용이 됐죠. 해겔은 유명하게 이제 칼 마르크한테 영향을 줬단 말이죠. 근데 칼 마르크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가 뭔가 긍정적으로 법이 뭔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근데 칼 막스 할아버지는 그 국가를 별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부르주아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칼 막스가 믿었던 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를 믿었어요.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해서 이 국가를 부르주아와 대결해서 싸워가지고 이기면 그야말로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이제 헤겔의 영향력인데 그쪽의 입장에서 헤겔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소위 이제 우리나라 좌파죠. 헤겔 사상의 이런 식의 막스적 변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문제가 많죠. 그죠? 헤겔은 개인에게 국가는 전제임을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 체계를 임의적으로 만드는 사회 계약론자와 달리 국가는 개인에 앞서 있는 전제와 역사적 증명을 통해 필연성과 보편성이 성립된 이성이라고 봅니다. 헤겔은 국가를 신적인 것, 혹은 항구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 말만 보면 국가를 너무 믿잖아요. 우리는 국가 잘 못 믿는데. 근데 헤겔은 당시에 뭐 그런 측면도 있죠. 프로그레스 국가를 절대 신뢰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미래의 어떤 국가를 굉장히 신뢰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후자 쪽에 가깝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이기적이고 충동적인 특수의지를 지닌 개인들이 어떻게 이런 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헤겔은 그 가족윤리, 시민사회윤리를 점점점 확대시켜 나가서 인정받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국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헤겔에 따르면 개인 삶의 지평이면서 보편적인 행동 양식은 관습인데 지틀리시카이트, 지태.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그 우리가 얘기하는 윤리, 도덕이라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의 어떤 습관, 가족 안에서의 인륜 이런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어로 표현하면 마이넨이라는 게 이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우리 추측, 억측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지식에 있어서 좀 낮은 단계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토론이나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더 넓어지면 공적인 거예요. 마이넨이 개가 붙어요. 그래서 영어에도 과거분사 할 때 그 법칙이 있잖아요. 독일어에도 과거분사 할 때 앞에 개가 들어가는데 이가 들어가는데 이 마이넨이 많아져가지고 합쳐진 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된 것이 더 보편적이라고 봤어요.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공동체의 의견이 더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 의견을 자꾸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민주주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더 나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겔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같이 독서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내 의견을 넘어서 공동체 의견을 확장시켜 나가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보편적인 의견이 형성되는 과정, 이게 굉장히 바람직한 사회의 발전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다 멋진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관점이 다 달라요. 이 근대 철학자들이 내놓은 대안입니다. 어떤 게 여러분한테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로크, 칸트, 헤겔에 있어서 인간이랑 각자 달라요. 로크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이익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물이 인간이고, 그거를 국가에 위임함으로써 이런 이기적인 그런 거를 국가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고, 칸트는 국제적인 선, 좋음을 목표로 하는 행위, 도덕을 통해서 인간 도덕적인 존재라고 봤으면서 이 도덕적인 존재가 자신의 도덕적인 것을 잘 실현해 나갈 때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궁극적으로는 국제 관계를 통해서 국가 혹은 국제 관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헤겔은 구조적인 공동체 안에서 관습을 수용하고 비판하면서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는 과정,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고 봤고, 그 과정 속에서 더 보편적인 국가, 더
합리적인 국가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대 철학자들의 이 해결책을 들으시니까 혹시 이 세 사람의 생각에 이의가 있으시면 여러분이 새로운 또 하나의 철학자가 되는 겁니다. 이의가 없으면 새로운 거 안 나와요. 선생님 질문이 예. 있어요. 예. 해겔이 제시하는 국가상이 전혀 칼막스랑 다른 것 같은데 예. 그 공동체 의견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 부분 때문에 칼막스에 영향을 줬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이제 해겔의 국가를 너무 믿었어요. 칸트도 그렇고 독일 철학자들, 독일 사회에서는 독일은 대봉주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프랑스도 혁명이 일어나고 영국도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미국도 혁명이 일어나는데 유럽에서 독일은 혁명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내가 독일 애들을 만나봤지만 국가를 너무 믿어. 근데 그런 거가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에는 제 느낌에는 그렇더라고요. 해먹어도 우리나라처럼 막 해먹은 것 같지는 않아. 정치가들이 부패해서 잘못했는데 어쨌든 복지 체제나 기본적으로 해줄 걸 해주면서 부패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나마 믿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그래요. 우리나라는 너무한데 걔네들은 그런 것들을 못하게끔 굉장히 많은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놨고 그래서 너무 굉장히 국가를 신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겔은 절대적으로 국가를 신뢰했어요. 근데 막스는 그게 이제 해겔처럼 비판해서 출발점이 그거예요. 국가는 해겔은 부르주아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국가는 뭐냐면 로크식의 이 정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기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개인이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재산이라는 게 뭐냐면 있는 사람, 돈 많이 번 사람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봤기 때문에 국가라고 하는 거는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위해서만 작동하는 기구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주아한테 야 양보해라, 돈 좀 주세요. 절대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본가들이 야 내가 너하고 계약하는데 뭐 연봉 얼마를 계약했으면 그거만 받아. 내가 더 이익이 생겼다고 해서 나한테 줄 이유는 없어. 근데 프롤레타리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내가 가서 열심히 일했으면 이번에 뭐 10조 원을 이상했는데 20조 이익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한테 좀 나눠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스 할아버지는 이 부르주아 국가가 나서서 프롤레타리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겔이 생각했던 것처럼 공동체 의견을 발휘해가지고 척척척척 진행돼서 국가 의견만 따르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게 해겔이 옳으라고 본 거예요. 막스는. 반대하면서 영향을 받았다는 네. 그 막스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역사가 발전을 이렇게 한다. 해겔을 다 노동 가치 뭐 이런 거 다 해겔에서 배운 거예요. 근데 해겔의 그 변증법적 역사 발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수용하면서 다만 해겔은 너무 국가를 낭만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런 식의 의식의 발전, 역사 발전을 생각했는데 그거를 경제사적 관점에서 보지 못했다. 이게 이제 막스 할아버지의 비판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다른 거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노동자 인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할 때 이 민주는 그런 노동자의 민주가 아니에요. 로크의 영향을 받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북한이 끊임없이 비판하는 게 뭐냐면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장되지 않는 이 사회주의 민주주의라는 게 이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뿌리가 자체가 미국 혁명이나 그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가치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막스의 말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신분 질서가 있었던 사회잖아요. 근데 제조업이 등장하고 상업이 발달하면서 부르주아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벌어서 장사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 위치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상부하를 소집하고 세금 더 내 이러니까 얘네들이 뭐야 세금 우리가 많이 내고 우리가 국가의 주인인데 네가 나보고 세금을 내라고 혁명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민주 질서가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예요. 우리는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의 영향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근대 민주주의 정치의 틀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주아 이익을 대변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이걸 비판하는 게 이제 막스입니다.
아까 질문하시려 했던 거. 네. 생각보다 국가라는 개념이 네. 지금 얘기하신 그 두 사람 해결하고 막스만 해도 다른데 위에 쫙 위에 가자면 국가랑 책을 쓴 사람들이 네. 플라톤, 네. 지금 현대에서 그럼 국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플라톤이 생각했던 국가는 이제 거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면 플라톤이 왜 이런 식의 인식의 질서를 말하고 이런 식의 억측이 아니라 에피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소크라테스 스승이 죽은 거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소크라테스 스승이 죽은 거 뭐냐면 민주주의가 소크라테스를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양한 의견들이 막 해가지고 중구난방해가지고 이게 민주주의 맹점이 뭐냐면 포퓰리즘이잖아요. 네? 너도나도 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 내가 옳아도 틀리게 돼버려요. 소크라테스는 옳았는데 민주주의 정치에 의해서 이게 문제가 되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런 식의 다수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은 객관적 지식을 만들어서 이런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지식을 갖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가르쳤던 거죠. 그 첫 번째 제가 아저씨인 거고. 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얘기했던 국가는 이제 굉장히 낭만적이죠. 이 사람이 생각했던 국가의 핵심은 뭐냐면 머리, 가슴, 배. 머리, 가슴, 배가 있는데 이 배는 자본주의, 돈 벌고 먹고 사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거고, 가슴은 용기와 관련된 거고, 이 머리는 이게 다 통제하는 지혜와 관계된 거예요. 통치자는 지혜를 필로소피, 지혜에 대한 사랑을 갖는 철인 정치가 돼야 머리의 지배를 잘 받아가지고 이게 다 그 조화를 이루어야 몸이 건강하듯이 이 머리 통치자의 지배를 받아서 뭔가 국가가 상업 계급은 자기 역할을 충실하고 군인 계급은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이제 플라톤의 국가 이념인데 이게 뭐 서양 정신사를 흐르는 지배적인 국가 이론의 관통이죠. 막스의 공산사회도 거의 이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네. 칼 포퍼가 그렇게 얘기해요. 다 이 공산주의, 해겔 이런 거 다 이런 사람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쪽 사상은 다 그런 식의 그 잘못된 플라톤의 공산주의 이념에 오염된 사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식의 국가인데 이제 바로 이게 이제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 사회에서 이걸 근대에 제시했던 플라톤이 제시했기도 했고 그 이후에 근대 사상가들 제시했던 국가 이념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맞게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또 오늘 우리의 물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국민국가가 탄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칸트가 순수이성법을 쓴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데카르트가 방법수를 쓴 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라틴어를 쓰는 언어에서 프랑스어로 쓰는 언어로서 글을 쓰기 시작한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국가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유럽이라는 나라가 그냥 통째로 그냥 교황의 영향력 안에 있었는데 각자 민족국가가 독립하면서 자기 민족국가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런 이념이 되다 보니까 제국주의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식민지 지배를 하고 지금까지 근대의 역사가 만들어졌고 우리나라가 그 국권 침탈을 당하고 일본이 빨리 그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과정이 근대의 역사란 말이죠. 근데 근대의 역사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계약서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그렇게 국가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어. 우리는 조선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걸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근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세계 경제대국 10위까지 갔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국가주의에 의해 서로 갑자기 트럼프나 아베에 의해서 이런 국가주의가 나오니까 이게 세계 이런 걸 근대를 알고 근대 문화와 역사를 다 깨고 있는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웃기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할아버지 같이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지금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한 자기 이익을 생긴다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준다는 것 자체가 세계 시민 정신에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의 국가 개념, 옛날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민족주의가 나오는데 이건 서양 사람들이 생각했던
민족주의가 다른 의미의 민족주의, 저항적 민족주의. 쟤네들 민족으로 나오니까 우리도 민족주의 똘똘 뭉치지 않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민족주의라는 게 잘못하면 굉장히 감정적인 그런 걸로 저항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 세계가 놀라는 게 아직도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약간 민족주의를 넘어섰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2002년 월드컵 때도 보면 빨간 옷 다 입고 대한민국 이런 거 보니까 빨간 물결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민족주의 같은 느낌이 들고 나치가 연상되는 뭐 그런 거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그 일제 불매 운동하는 것도 보면 전 세계가 놀래요. 이게 중국은 절대 못하고 일본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나름대로 민족주의와 민족주의가 굉장히 저항적 민족주의 의미가 강한데 그것만 넘어서서 세계의 시민적 관점에서 다른 나라 세계의 사람들하고 공유할 수 있을 만큼의 보편성을 띌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작동되는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세계 시민 국가로서의 가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대 국가 배워야 될 가치 많아요. 삼권 분립, 인권, 개인주의 우리가 여전히 배워야 할 소중한 서양 문화적 유산이에요. 근데 그 한계도 있습니다. 아까 획일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만을 취하고 또 이해관계에 이익적인 것만 취하고 그런 것에 방해되는 도덕적 가치라든가 공동체적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계속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면서 근대를 넘어 현대 미래를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네. 학생들이 근데 브렉시트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럼 저희가 배우는 거에 반하는 이제 블랙시트 같은 경우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그 영국 내에서 굉장히 팽팽한 것 같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제 그런 건데 재미있게도 영국 제가 이제 접한 보도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독일이 중심이 된 이게 되게 불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로가 됐을 때 달러, 그 영국 파운드나 이런 게 가치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저도 그 시기에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1마르크였는데 1유로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1마르크를 막 쓰다가 1유로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쓰면 5마르크 정도 쓴 거야. 이게 혼란이 있는데 그 유럽 그 연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나라가 독일이고 굉장히 그런 관점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좀 불리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전체 유럽 연합은 미국 시장에 대항하기 위한 거예요. 실제로는 보잉사 같은 거 있잖아요. 비행기 만드는 회사 이게 거의 독점이다시피 했는데 미국은 보잉 안 사면 안 된다고 최근 보잉 문제 갖고 논쟁이 됐잖아요. 사고 나고. 근데 유럽도 그 비행기 만드는 기술이 탁월해서 그 다른 뭐가 있는데 이게 안 팔리고 자꾸 미국 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덩어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유럽이 합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무역을 같이 상대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현 단계에서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전 세계에 아직도 존재하지 않아요. 중국도 안 되고 러시아도 안 되고 유럽 연합도 안 돼요. 네. 저 하나 여쭤볼게요. 예. 저기 칼막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예. 칼막스가 저기 독일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면 독일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호응을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국에서 그 엥겔스나 그런 사람에 예. 대해서 호응을 집중적으로 받았고 예. 그로 인해서 예. 산업혁명과 무관하지 않잖아요. 그 노동자들, 예. 프롤레타리적인 그런 부분에 있었는데 왜 독일에서 칼막스에 대해서 그 부분이 그랬을까에 대해서 그래서 그건 굉장히 넓은 주제인데 그때 당시에 비스마르크가 어떤 역사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그때 그 독일의 상황에서 칼막스가 돈이 없었어요 그 당시.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청년 칼막스는 이게 돈이 없어서 청년 칼막스가 쓴 화폐에 대한 이야기 보면 신랄해요. 네. 우리 시대의 돈은 투쟁이다.
우리 시대의 돈은 전지전능하다. 또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 막스의 그 일생을 보면 체게바라 일생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냥 반골 기질이 있어. 그냥 뭐이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어. 계속 그래서 그 자기에게 뭐 경제적인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위해서 그냥 헌신하고 푸신하고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독일 사람의 특징은 저도 이제 독일에서 공부했으나 독일에서 교수님이나 누구랑 얘기할 때 이제 헤겔도 제가 소개하고 칸트 얘기했지만 몇 가지 이상의 근거를 갖고 얘기하지 않으면 의견으로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베이비처럼 생각해요. 나 이렇게 주장한다. 왜 이렇게 주장하는데? 근거가 뭐야? 그러니까 쪽쪽쪽 몇 가지 근거를 들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칼 막스도 자기가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자본주의 문제점이 있어. 근데 그래 문제점 있는 건 나도 알아. 그 문제점을 체계화시켜서 책으로 하나 내야 네가 뭐 갖고 얘기하는지 알 거 아니야. 그러다가 자본론 쓰고 뭐 공산당 선언 쓰고 뭐 이런 건데 평생 엥겔스 도움 받으면 살았어요. 엥겔스가 다 대줘가지고 평생 살았는데 왜 플라톤이 그리스에서 나왔냐 이거 너무 큰 물음이잖아요. 왜 막스가 독일에서 나왔냐. 근데 그것만은 얘기할 수 있어요. 독일 철학은 항상 근거를 가지고 아까 개마인데 이 전체 의견이 될 수 있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의견을 만드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비정상회담의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 완전 독일 칸트야. 딱딱 뭔가 주장하려면 자기 주장을 쫙 근거를 갖고 해야 돼요.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도 독일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대충 하는 취미가 아니야. 그걸 일단 체계적으로 자기가 엄청 많이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뭔가 이런 관점에서 주장하노라 라고 그냥 그런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런 체계화에 히도가 강한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학이 발전하지 않았나 싶어요. 독일은. 칼 막스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